STV 역사 특강, 일본의 역사 왜곡 4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은 식민지의 문화와 역사를 먼저 왜곡하고 나아가 정신문화를 말살하려 하였습니다. 근대화와 과학이라는 잣대를 들어 고유 문화를 폄훼하고 종교와 사상을 통제하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식민지 통치를 수월하게 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인데요. 정신이 없는 역사는 정신이 없는 민족을 낳고 정신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 독립운동가이며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은 우리 정신문화는 어떻게 왜곡 말살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수 박사님을 자리해 모시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단순히 역사 왜곡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 정신문화의 왜곡 말살이란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제목을 보니 오늘 강의가 이번 주제의 총 결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줄곧 강조해왔던 것이 정신문화의 왜곡인데요. 이 역사 왜곡과 더불어서 그러한 측면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종교문화의 왜곡도 반드시 볼 필요가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오늘의 강의는 아마 최종 결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의 강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아마 이 역사 왜곡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왜 이 종교 정책을 다루는가, 아까도 잠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됐지만은 사실은 이 역사 왜곡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이 민족 혼얼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단권색이 서문을 인용을 했죠. 국유형 사유혼이라. 그 다음에 이제 박은식 선생님의 이야기,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은 국혼도 망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교와 사는 하나의 혼과 얼과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종교가 갖고 있는 것, 물론 이제 요즘에 종교라고 말씀을 드려버리면 사실 약간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이제 황민화 정책이라는 게 신도 국교화 정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그런 면에서 바로 그런 종교라는 개념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이 정신사 왜곡을 다루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역사 왜곡뿐만이 아니고 온갖 통치 전략들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본은 1945년 이 패전 이후에 자신들이 그동안 이제 식민지 한국에서 활동했던 사항을 전부 다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기록을 하면서 이 대외비 자료로 이제 남겨두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식민지 한국을 어떤 이념을 갖고 이제 지배했느냐 하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조선 통치의 최고 방침은 내선 일체에 있고, 자, 이것은 우리가 한일 동조 동근론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결국은 이제 동화 정책에 있었다. 그리고 궁극의 목표는 뭐냐 하니까 조선의 사국 구주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점과 더불어 가지고 대한이라는 이 나라를 조선이라는 명칭으로 바꾸면서 하나의 지역사로 만들어 버렸죠. 역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하나의 한국도 사국이나 구주처럼 하나의 일본의 지역, 사할린, 대만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이 바로 일본 강점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러한 동화 정책, 그러한 사국 구주화 정책에 있어 가지고
그 근본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어떤 강제적인 무단 통치라든가 뭐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은 그 외에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역사 왜곡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육과 종교, 특히 그 교육이라는 것은 역사 교육이 이제 그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1910년 9월 2일입니다. 일본의 전국 신직회라는 것은 바로 그 신도, 그 신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인 단체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한편으로 정치상 선정을 펴서 회유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상 점차로 이를 훈도하여 황택에 적게 하는 것이 필연의 사업이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정치라든가 경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회유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황택, 천황이죠. 일본 왕의 그 은혜, 못, 그 은혜에 젖어들게 하는 것. 바로 이러한 그 일본 왕의 은혜에 젖어들게 하는 것. 이걸 하는 게 결국은 이 역사와 종교였죠. 풍속 관습상 저절로 이를 동화시키는 것도 또한 필요한 것이므로 효력은 실로 위대하다. 역사 왜곡과 이 종교 탄압의 이 결과를 이미 이 사람들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 일본 신직회에서는 우리 민속, 결국 일본이죠. 일본 민속의 중심인 신사제도. 결국은 이제 황민화 정책을 이야기를 했을 때 신도를 통해서 국가, 국민을 동원하고 국가의 모든 정신, 이 마음, 이 상태를 전부 다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메이지 시대부터 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 그러한 신사제도를 조선반도에서 시행해서 동화의 시를 빨리 거두고 싶다라는 이러한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황국사관의 가장 핵심적인 이 신사제도. 신사제도라는 것은 말씀 이미 드렸지만은 일본 왕을 중심으로 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이 황자가 들어가 있지만은 결국 일본 왕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이세신궁을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그러한 그 위계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그 이야기는 뭐 여러 곳에서 이제 그 발견됩니다. 오쿠라 정신문화연구소에서도 그 당시 회장의 기록도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 종교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 공작, 특히 종교를 기조로 한 문화 공작은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이 오쿠라 이 연구소는 사설이에요. 사설이지만은 당시에는 당연히 일본 문부성의 어떤 그 관할 하에 소속된 단체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질서 속에서 그 정부의 정책과 반하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통치의 요체는 타동적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무단 통치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민중의 자동적이고 자각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을 위해서 민중에게 하등의 신앙을 갖게 하고 계하의 주장을 초월하여 그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주장을 초월해서 대하에 몰입하는 것은 바로 일본 왕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황국 사상에 젖게 하는 것, 그렇게 몰입하는 심경을 개발하는 것이 초미의 근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역사 왜곡을 다루면서 잘 보질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저는 한 20여 년 전부터 사실 요 문제만을 상당히 그 중점적으로 다뤄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한국의 이제 그 식민사관이라든가 일제강점기에 대한 연구들이 특히 뭐 역사 문제도 있고 정치, 종교 문제도 있었습니다.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착안했던 거는 이런 그 정신사회, 이 혼과 어를 바꾸는데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이러한 그 뭐 신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계속 다뤄왔던 겁니다. 당시에 이제 테라우치 총적도 사실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다른 데서도 많이 합니다만은 여기서도 뭐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 없이 전면적인 동화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테라우치 총독, 하세가와 총독 이 당시부터 보면은 식민지 한국에 대한 이 조사 연구들이 진짜 치열하게 그 이루어지죠. 아주 그 사소한 것까지도
이제 하나하나 천착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조금 기본적인 개념들이라든가 뭐 요거는 볼 필요가 있죠. 요건 뭐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뭐 제가 제 나름대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본인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쿠라다 같은 사람은 천황제를 기축으로 한다. 자, 천황제를 기축으로 한다는 건 지금 우리가 늘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축으로 조직된 근대 일본의 국가 체제가 군사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선을 침략하는 데 있어서 그 침략을 합리화시키고 또 그 침략에 저항하는 조선 민중의 민족 의식을 억압, 유화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정치 경제적인 침략과 더불어 가지고 이게 이 종교 침략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침략을 합리화시키고 또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즉 식민지 한국인들이 불만을 회유하고 억압하고 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이 강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사용을 했다는 거죠. 나카지마 같은 그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예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은 민족 개조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을 아예 막 바꿔버리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그 역사 왜곡에 대해서 식민주의 사관이라든가 황국사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쭉 들으시면서 이런 것들이 민족의 혼과 민족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들었을 때 뭐 여러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 민족 개조, 아예 막 이 한민족을 일본의 하나의 지역 주민으로 막 탈바꿈을 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에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은 철저하게 메이지 유신의 정부의 종교정책, 신도 국교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메이지 유신 이후 1871년에 일본 제국주의는 신사라는 것은 국가의 종사다. 종교가 아니다. 국가의 하나의 제사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라는 그런 입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 신도 시대가 우리가 흔히 열렸다고 하죠. 뭐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항상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삶은 개구리 신도롬이죠. 예, 증후군. 특히 종교 정책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혼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서히 아까 이제 황택에 젖어든다. 서서히 주입시키면 나중에는 내가 이게 식민주의 사관인가? 이게 신도인가? 이게 국가 신도에 내가 젖어들었는가? 이런 의식조차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없어지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강조했던 그런 그 내선 일체라든가 동화 정책에 그대로 이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예, 그런 효과를 이제 갖고 있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이 종교 정책의 중심에 조선 신궁이 있었다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이것은 아마 보통 이제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만은 저는 바로 그런 이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의 가장 핵심부에 조선 신궁이 있었다. 왜? 이제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신궁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속에 누구를 모시고 있고 어떻게 또 메이지 시대 황국 사관에서 신도와 천황과의 관계 또 뭐 현인신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금방 이제는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제강점기 종교 통제의 가장 기본 핵심에는 조선 신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당시에 우리 한국 땅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각종 종교들도 바로 여기에다가 이제 다 묶여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통제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민족의 정신을 일본 혼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종교 정책이 필요했고요. 그 종교 정책은 곧 신사 설립을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정 25년사 같은 책에도 보면은 조선 신사를 창건해서 이로써 국풍 이식의 본원으로 하는 것은 조선 통치상 가장 기묘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국풍 이식.
이 국풍이라는 것은 당연히 황국이죠. 이제 황민하, 황국,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황민하의 어떤 그 사관, 그런 그 정신사를 본원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식시키는 것이 매우 그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은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을 기공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신궁이 어떻게 이제 그 설립이 되어지면서 종교 정책의 하나의 그 근간이 되고 있느냐? 자, 1912년에는 조선신사 조영 준비가 끝나고요. 신사제도 확립 시책이 전개되면서 이 조영 준비비를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15년에는 상세 은밀한 조사에 착수해서 경성, 그러니까 서울이죠. 서울을 최적지로, 서울 남산을 최적지로 선택을 합니다. 상세 은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디에 설립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아무데나 설립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겠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뭐 살핀다면은 몇 가지 케이스가 있죠. 하나는 스사노와 관련된 이 소시모리를 찾는 거죠. 소시모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춘천, 강원도 춘천의 우두산, 나중에 물론 이제 그게 강원 신사로 이제 됩니다만은 또 이 소시모리가 경주다.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경주로 이제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주에 설립해야 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또 한 지역이 또 있죠. 어디입니까? 부여죠. 예. 왜냐하면은 당연히 부여는 백제의 하나의 그 마지막 수도였고 일본의 고대 야마토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부여도 조사가 이루어지죠. 물론 나중에 여기서는 탈락했지만 나중에 이제 1940년대가 되면은 부여신궁을 짓다가 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1918년에 조선총독 하세가와죠. 조선신사에 관해서 조선신사 조사회의 의견을 내무대신에게 질의를 했고 19년 3.1운동 후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났고 3.1운동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왜? 3.1운동에 이 종교계의 참여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총독부는 이거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19년 7월에는 바로 조선신궁을 경성부 남산에 창립하고 그 사격을 이제 관패대사, 이제 아실 거예요. 관패대사에 열할 것이라는 내각고시를 이제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에는 사이토 총독이 한반도 내에 있는 다양한 이 종교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질 조선신궁을 통해서 어떻게 황민화 정책, 한민족의 정신과 어를 빼는 이런 그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그 이용책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925년에는 준공이 되고 소위 말해 진좌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본에서 뭐 아마테라스 신이라든가 이 신의 분령을 갖고 와서 모시는 형태입니다. 그 진좌제가 이루어지죠. 자, 요게 이제 그 자료들이죠. 보면은 뭐 이제 관패대사로 이제 한다는 것도 있고 제신도 보면은 두 위를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뭐냐면은 천조 대신하고 명치천왕입니다. 이 두 위를 이제 갖다가 조선신궁에다가 두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여기는 이제 조선신궁이 이제 완공되고 난 뒤에죠. 보면 관패대사 조선신궁, 관패대사라는 이야기가 있죠. 뭐 이게 일본 신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남산에 세워진 조선신궁의 어떤 전면적인 조감도라 할까? 그 사진이죠. 요 왼쪽은 당시 그 사이토 총독이 진좌제에 이제 부인하고 참석하는 그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사실은 저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참배를 하도록 이제 만들고 있죠. 그런 사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신사 설립을 위한 환경들이 이제 쭉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각종 법령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1911년의 사찰령이라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어떤 이 불교 사찰을 일사불란하게 소위 말해가지고 이 줄 세우기를 시작을 하죠. 처음에 이제 그래서 본말사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본말사제도. 30개 본사와 그 밑에 말사제도를 이제 만들어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 통제 전략에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작업이죠. 어떤 본말사제도 이걸 해서 하나만 이제 딱 누르게 되면은 다 자동적으로 이제 눌러질 수 있는 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마련하는 거죠. 예, 뭐 그 위에 여러 가지 사찰은 총독부의 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포교 규칙이라는 건데 일본 제국주의에서는 자기들이 식민지화한 모든 지역을 동시적으로 이제 통과를 사실은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엄청난 이 공을 기울였던 데가 사실은 한국입니다. 한국입니다. 이제 한국 내에서 이제 총독부령으로 이제 1915년에 포교 규칙이 이제 공포가 됩니다. 이 규칙 속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본 법에 있어 가지고 종교 단체는 신도, 교파, 불교, 종파, 기독교, 기타 종교의 교단과 사원 및 교회를 말한다. 이게 일본 본토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만은 신도, 불교, 기독교만 공인 종교로 하겠고 나머지는 종교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단체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뭡니까? 종교 유사 단체라고 했죠. 종교와 비슷한 단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사 종교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유사 종교화 시키고 그리고 그 유사 종교를 이제부터는 탄압을 해 들어가겠다는 거죠. 탄압을 해 들어가겠다. 왜? 기존 신도, 불교, 기독교는 공인을 하면서 정교 분리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통제할 수가 있다고 이제 봤던 거죠. 물론 이제 세계적인 그 상황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자기들도 아무리 제국주의라 해도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들어가면서 그것은 이제 정교 분리 정책을 통해서 당신들은 이 제국주의 일제의 어떤 이 통치 정책에 관여하지 마라. 당신은 종교 행위만 하라.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유사 종교 단체로 이제 분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걸 소위가 우리가 이제 분리 통제 전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다른 종교 단체, 사회 단체의 힘을 얻어서 같이 통제하게 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타겟가 됐던 게 바로 보천교죠. 보천교죠. 그래서 이 유사 종교 단체는 항무국이 담당한 것이 아니고 헌병 경찰이 담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분리를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30년대의 기록입니다만은 당시 항무국장은 이 사립학교 교장선생들을 쭉 모아놓은 데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의 최근 역사는 이 종교유사 단체의 흥망사로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이 종교유사 단체에 얼마나 골몰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자신들이 식민주의 사관, 황국사관을 얼마나 이식시킬 수 있느냐의 이제 분수령이라고 이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역사는 종교유사 단체의 흥망사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수례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을 주장하는 조선인은 종교적으로도 독립을 주장하게 이루고 그러니까 이 종교유사 단체라고 자신들이 지명해 놓은 단체들은 사실은 이게 독립 이 사상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해서 통제를 할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각종 이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독립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사상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민간신앙이다. 민족 종교죠.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과 이 신앙과의 관계성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차단을 해야 돼요. 이걸 억누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뭔가 억누르고 회유하고 하면서 이걸 차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각종 조사 자료 구축에서 상당히 그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들이 몇 명 있죠. 무라야마 지준. 요 밑에 그 사진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 무라야마 지준이죠. 요 앞에는 이마무라 도모, 그 조선 민속학의 학자들을 양성한 사람이라 할까요?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어떤 모임에서 이제 무라야마 지준도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 무라야마 지준의 그 따님 집에 갔을 때 무라야마 지준이 일기를 엄청나게 써놨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도 이걸 갖고 오지를 못했어요. 저는 생각으로 야 저거 갖고 오게 되면 사실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기이기 때문에 저거 한 100권이 되던데 아마 찍어왔을 겁니다만은 저거를 한번 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새로운 면 또 새로운 사실들이 또 발견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상당히 아까 이 유사 종교와 이 종교 정책과 이런 그 통제와 회유와 이런 중심에 섰던 것이 이제 저는 아까 보천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보천교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모르느냐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죠. 왜? 모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것도 하나의 그 식민사관의 하나의 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천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상생방송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보천교를 당시에 많이 알리고 그러면은 사실 저희들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제 그 힘을 주었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보천교에 대해서 쭉 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좀 빼고 요 위에 보면은 이 약사도 보천교에 대한 간단한 약사도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천교 일반이라는 책만을 정리를 한번 해보았어요. 이 보천교 일반이라는 책은 1926년에 그 전북 경찰국에서 만들어진 비밀 자료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번역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1916년부터 기록이 떼 있고요. 1917년에는 이제 교주 차경석을 국권회복 표방으로 갑종 요시차린 편입이 됐죠. 국권회복이라는 건 결국은 독립운동과 관련을 이미 1917년에 시켜서 갑종 요시차린 최고의 그 시찰린으로 그 요주의 인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17년요. 이때 이미 보천교가 이제 조선 독립과 관련돼 있다는 소문들이 나 있었습니다. 그다음 1919년, 1920년, 19년 3.1운동 직후부터는 이제 탄압이 본격화되죠. 20년, 21년, 22년 본격적으로 탄압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1921년에 이 검거 선풍 수천 명이 검거되고 특히 경북 안동 같은 데는 보천교 신도들의 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까지 독립운동과 관련돼서 특별법까지 이제 제정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1921년에 황석산 고천제가 있었고요. 21년, 자, 21년, 22년, 25년 이제 각종 신문들에 보면은 상해 임정 군자금, 국권 회복 대을교도 이런 독립운동과 관련될 수 있는 많은 그 기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쭉 하다가 제일 밑에 내려오면 1925년에 11전 정읍에 이제 11전이 착공되기에 이르죠. 자, 오른쪽은 차경석의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기록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의 모습이죠. 제가 기억으로는 바로 이 사진이 조금 전에 그 젠쇼 에이스케의 기록 그 사진 그 파일에서 발견한
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해오진 못했는데, 그때 제 봤던 기록으로는 그 젠쇼 에이스케가 이제 전국의 사진들을 전부 다 파일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 속에 있는 한 사진이 결국은 이 보천서 본수에 대한 전경 이 사진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보천교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뭐 상당히 많지만은 이게 일제 종교 정책에서 이 보천교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많겠지만은 몇 가지로만 제가 정리를 해서 이 식민사관이라든가 이 종교정책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냐 하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논란을 펼치고 있는 게 보천교의 이 교세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 뭐 다양하죠. 조선에서 600만 대중을 옹한 종교로서 총감이 부임한 지 수개월에 600만 대중을 옹한 보천교.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시교도 600만, 조선의 치안유지상 중대한 관계, 이게 교도가 600만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1920년에 보천교 일반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경상북도 내의 종교인종 47% 정도가 보천교고 70% 정도가 증산계, 보천교, 무국대도계였다. 주요 요주의 주사단체로서 보천교는 성금 액수도 매우 많았고 상당한 교세를 지니고 있었다. 이거는 일제 식민지기에 고등경찰요사라는 기록물, 특히 여기는 경북고등경찰요사입니다. 요 기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녹기라는 잡지인데 이쪽에도 뭐라고 하냐. 당시에 보천교를 믿지 않으면 조선민족이 아니다라는 등의 유언이 이 돌아다니는 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본에서 이제 발행되고 있었던 조선사상통신이라는 이 저널에도 1929년에 그 수 1000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갖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종교 인구를 추정을 할 때 이 논란이 많죠. 그때 뭐냐면은 이 교단 측의 자료와 실제 국가 공식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아니면 어떤 모임이 있을 때도 그렇죠. 경찰청 추산 몇 명과 모임 측 추산 몇 명. 이거는 엄청난 갭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한번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러면 보천교 연역사라든가 이거는 뭐 교단 측이라 하면 그렇다. 그랬거니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게 1926년에 보천교 일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전라북도 경찰국에서 펴낸 내부 비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미 일시교도 600만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나중에 뭐 우리가 미국에서 발견된 자료라든가 여기 지금 보천교 연역사들이라든가 다른 자료들은 제가 추정할 때는 전부 다 아마 이 보천교 일반의 자료를 인용했을 겁니다. 그 자료, 어차피 이 자료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핵심이 되고 그거를 갖고 우리가 밑에 있는 이 저널들도 이야기를 했고요. 녹기와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은 친일단체예요. 친일단체입니다. 이 청년 조직들인데 이게 서울 그러니까 이제 경성대학교 예과 출신들 청년들이 어떤 연구 모임이에요. 어떤 종교와 관련된 이제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발행하는 녹기라는 이 저널에도 당시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시에 이제 흘러다니는 이야기로는 보천교를 믿지 않으면 조선민족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이미 사회에는 이미 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분명히 이 보천교의 위세가 아주 그 당시에는 당당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고려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니 보천교라든가 어떤 종교를 믿을 때 직접 들어가서 신앙인과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천교를 믿지 않으면 조선민족이 아니다라는 말에서 느끼는 거는 바로 그 두 그룹을 다 합쳐서 봤을 때 결국은 보천교 일반에서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당시에 식민지 한국의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인 한 600만
이를 거느린 교세를 갖고 있었던 게 보천교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보천교와 독립운동의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보천교와 독립운동의 내용 많죠.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쭉 정리한 게 뭐냐면은 공식적인 기록에 나온 것만 이제 그것도 일부만을 한번 해봤어요. 나머지 뭐 우리가 보면은 뭐 신문 당시에 그 신문 자료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많은 게 이제 이 보천교 관련 독립운동 기사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어느 정도 좀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1921년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한 뭐 단원, 태월교도 검거, 뭐 김차진 장군 군자금 뭐 2만 원 제공했다는 그런 그 기록도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의열단 자금 모집 사건에도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게 이게 고등경찰유사에 이게 기록에 나와 있고요. 녹기에 아까 이야기됐던 보천교 신앙자들 대부분은 조선 독립 및 보천교를 믿지 않는 조선민족이 아니다라는 이 풍문이 당시에는 회자되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총독부가 보천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1920년도 그 자료를 보면은 파악을 해서 이제 자기들 뜻대로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고 또 우리가 앞서 이야기해왔던 내용을 한다면 이제 황민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조선신궁이 이젠 수많은 논란 속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바로 그 식민사관이라든가 황국사관을 그 식민지 한국인들에게 주입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고 그러면서도 역사도 어떻습니까? 조선사 편수에도 지금까지 뭐 내부적으로 반도사 편찬위원회다 뭐다 논란을 펼치다가 1925년에는 칙령이죠. 칙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 왕의 명령으로 이제 그 조선사 편수회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출발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925년과 밀접한 그 관련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선신궁 재신 논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1925년 조선신궁이 완성되기 직전에 논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그게 당군 합사론이에요. 당군 성조를 조선신궁에다가 모시자. 이 논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논쟁이 또 이제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치열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 신직회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신사의 중심 인물들. 이 사람들은 당군을 합사하자 합니다. 당군을 거기다가 두자. 같이 모시자. 하죠. 최남선도 당군 봉제를 지지합니다. 최남선은 뭐라고 합니까? 소위 화학적 결합이라는 형태의 본질적인 융화 계획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그 동화정책을 이야기합니다. 동화정책은 그저 이렇게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고 화학적 결합. 완전히 뒤섞어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누가 일본인이고 누가 조선인인지 아예 모르게 하자는 거죠. 제1수는 조선이 신도 위에 새롭게 건설되어 정사를 모토로 이 정사를 읽을 때 우리가 마츠리고토라고 합니다. 이걸 마츠리고토 정치, 일본의 정치를 이야기할 때 이게 마츠리고토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모토로 조선 문제의 해결에 관해서는 조선을 신국화하는 것 하나가 그 근본이며 조선을 신국화하자. 최남선의 주장입니다. 국가 백년의 대계로서 일선의 융화를 진실로 고려한다면 모름지기 일본 국체의 연원이며 동양 사상의 정화이며 더욱이 일선 양민족의 정신적 통일 원리인 신의 도 밑에 이 신의 도가 그냥 하늘에 있는 천신의 도 아니죠. 당연히 이제는 황국입니다. 아마테라스 오감이겠죠. 그 도 밑에 조선 및 조선민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최남선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동화 정책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해서 그러면서 이제 당군 봉제를 이제 그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총독부 쪽에서는 반대해서 넣지를 못했어요. 그때 뭐 반대한다는 건 뭐냐면은 당연히 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당군은 실존 뭐 인물이 아니다. 그건 신이다. 그건 실존 인물이 아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는 그 조선 남부의 일부 사람들만이 믿고 있다.
그러니까 전 조선이 믿고 있는 그런 그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제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그 당군이 그쪽에 조선 신궁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신직해와 최남성과 이런 논리가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는 맞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이 논리는 뭐냐면 일본의 어떤 그 신사 설립의 논리는 뭐냐면 재신을 통한 지배 구조입니다. 재신의 어떤 그 열격이라고 있죠. 위계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단군 성조를 그 아마테라스 오감이 밑에 메이지 밑에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게 보면 신들의 열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두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서 뭔가 이거 뭐 이왕 남산의 조선 신궁이 만들어졌을 때 당군 성조를 거기에다가 이제 합수하는 게 좋지 않았겠냐. 그 사람들 좀 민족적이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925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사 편수에도 만들어져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뭡니까?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가 합치되는 시점이 저는 그래서 1925년이라는 거죠. 이 역사 왜곡, 식민사관을 이제 그동안 엄청난 논란 끝에 자료조사도 하고 이게 진행되는 이제 첫 발을 딛는 게 결국 일본 왕의 명령으로 1925년에 설치가 됐고 조선신궁도 1925년에 이제 세워졌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이제 보시면 1936년, 37년까지 끊임없이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맞물려 돌아갑니다. 어쨌든 그 최종적인 결과가 1936년에 교주 차경석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죽습니다. 곧바로 교단 해산 명령이 이루어지고 뭐 그동안 했었던 뭐 삭발도 강요하고 뭐 연행이 이루어지고 하죠. 보청교 본소도 다 경매 처분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심전 개발 운동. 결국은 이제 황민화 전략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정책들을 이제 만들어 갑니다. 37년에는 아예 유사 종교를 다 해산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보청교 관련 기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전부 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내용이 물론 이제 독립운동과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문 기사 분석할 때 내용 분석을 우리가 하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실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다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심지어는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 내용도 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경석의 집을 짓다가 목수가 떨어져서 다리가 다쳤다. 이거는 뭐 사실은 기사거리가 안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그런 건 기사거리가 안 됩니다. 기사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까지도 전부 다 보천교의 이미지를 이제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총독부도 묵인을 하는 거죠. 오히려 밑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신문지법에 의해서 모든 게 통제되는 시기입니다. 그런 내용들 쉽게 나타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로 이제 쫙 이제 거의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제 언론과 정부 당국과 총독부죠. 총독부의 어떤 암암리의 묵인과 지원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청교 교단 간부의 일본 방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한다면 이게 하나의 국내의 탄압을 피하려는 필사적인 하나의 노력의 흔적이죠. 이런 것들이 노력의 흔적입니다. 뭔가 이제 내부에서도 막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그 분열도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시면 내부의 분열이라는 게 전부 다 외부의 작용입니다.
총독부의 작용, 뭐 시대 일부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어떤 작용을 통해서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독부에서도 이제 아까도 이제 강원 전략을 썼다 했는데 뭐 본소에도 경찰을 주재시키고 감시하고 탄압하고 이런 과정, 이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그 전략, 필사적인 그 노력의 하나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하는 거죠. 시국 대동단 마찬가지죠. 이것도 뭔가 이제 총독부하고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우리가 요즘 말하면 소위 말하면 악수를 띈 거죠. 악수를 띈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반에서는 보청교 박멸운동 이런 쪽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1926년이 되면은 그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면은 이제는 보청교를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자료도 다 만들었고 이젠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탄압을 통해 가지고 해체를 시켜버리면 이게 꼭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회유하고 뭔가 이제 분열을 하면서 이게 없애야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조선 총독 1926년에 조선 총독도 본소 방문하고, 자, 그 이후에 경무국장도 본소를 방문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술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선 총독과 경무국장이 보청교 본소 방문 이후에 이게 분란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반민족적인 그런 논란이 이제 내외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지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계산을 하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이 황민화, 이 식민주의 사관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게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당시 가장 주요하게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고 믿었던 이 보청교, 정신문화의 주축이 될 수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 보청교를 해체시키는, 탄압시키고 왜곡하는 그런 그 노력의 일환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차경석 교주의 사망과 더불어 가지고 곧바로 이제 황민화, 그동안 해왔던 내선일체, 이 모든 이 정책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보청교는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어육지경이 됐다고 하죠. 완전 다 바닷고기 다 먹으려고 해쳐놓은 것처럼 완전히 이건 해체가 되는. 그리고 이제 1936년에 교주가 사망을 하면서 이제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이제 계기가 이제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1936, 37년이 되면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공박을 하던 보청교가 힘이 약화되고 사라졌으면 그러면 당시에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쪽에서 지향하던 그 바가 이루어졌냐는 거죠. 아니죠. 오히려 이때부터는 노골적으로 이제 조선 총독부의 황민화 정책이 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추진된 게 심전개발운동이죠. 경신, 승조, 일본 왕가의 주상을 공경하는 하고 숭배하는 그런 사상, 그런 신앙심을 함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년대가 지나면서 일면 일사제도가 이제 설립이 되고 각 지역에 골고루 이제 신사들이 설립돼서 이 황민화 정책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게 다 갖춰진 겁니다. 신사들이 거의가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오가미를 모셨고, 그래서 당시에 이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의 최종 결론 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우리 한반도에 1000개가 넘는 이 신사들이 각 지역에 이제 만들어져서 바로 황민화 정책의 아주 이 말단 조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 한국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자기 지역에 있는 신사를 전부 다 부셔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죠. 이거는 일본의 식민지가 다른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그 지역들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흔적이 남아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반도에서만큼은 얼마나 이게 처절하게 이제 한국민들이 느꼈는지
해방이 되자마자 전부 다 이제 그 부셔버리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 여러분들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려왔던 사실은 이 식민주의 사관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이 역사와 더불어 가지고 이 정신사의 말살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측면도 반드시 다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저의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마지막 시간에는 바로 그런 그 일제 강점기의 그 종교 정책과 그 과정에서 당시에 그 엄청난 그 교세를 누리고 있었던 그 보천교가 어떻게 이제 그 왜곡이 되고, 사실 우리도 지금도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왜곡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탄압이 되면서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맞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제의 황민화 정책으로 곳곳에 신사가 세워지고 우리의 민족 종교, 특히 공식 기록에만도 600만, 조선인 대부분이 신앙했던 보천교가 어떻게 탄압받고 우리 기억에서 지워졌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많을 것 같은데요. 몇 분 질문 받아볼까요? 예,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교수님 강의 중에 그 보천교가 이제 600만 신도가 이제 일본 기록으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민족주의 사람들도 많이 보천교에 가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과서라든지 다른 책들을 보면 뭐 많은 이런 독립 투사들이 있었고 했지만 보천교를 이렇게 가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요. 혹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 중에 보천교에 이렇게 가담을 했던 인물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기록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자진 장군하고도 거기도 이제 돈을 군자금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조만식 선생들이라든가 뭐 이런 기록들은 지금 사실 많이 있어요. 단지 그게 또 그다음에 그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있고, 조금 전에 보천교 일반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일반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연결을 지으기를 꺼려합니다. 꺼려하는 거는 당연히 두 가지죠. 하나는 그건 종교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종교라는 게 1883년에 우리나라로 이제 그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게 좀 뭔가 왜곡화됐어요. 그걸 다루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다뤄요. 다른 데 다루는 건 성공을, 그 총독부에 성공을 했고. 근데 사실 그 기록은 많습니다. 예, 그 기록은 많고, 아까 뭐 조만식 선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시정부와 또 연결, 군자금을 제공했다, 이런 기록들은 당시 그 신문 기사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된다면, 힘이 있다면 이제 그 우리 그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편견 없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게 아마 지금 젊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 가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를 그 많이 가르쳐 주던 일본인, 지금 현재 한 뭐 살아 계신데 한 100세 가량이 됐어요. 그분이 제가 뭐 이런 쪽 한다 하니까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 이건 누구나 일본 가서 한다면 안 좋아하는데, 이분은 아이고 뭐 처음부터 이제 아이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어떤 종교 정책이라는 개념을 다루겠습니다 하니까 그쪽을 한번 해보라고 자꾸 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해주면서 아직은 그 한국에서도 자기도 자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여러 가지 아까 그 교과서 문제, 그런 그 잔잔한 이 개념 문제에서도 면밀하게 살펴야 될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그런 것들이 일본은 다 바꿨는데 한국은 안 바꿨대요.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내 인상에 남았던 게 수학 같은 데서도, 수학하면 수학의 식민주의 사관이 어떻게 들어가 하죠.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함수 영어로 쓰잖아요. 그 함자가 그 상자, 박스, 함자잖아요. 영어로 뭐냐? 펑션 아닙니까? 그게 일본에서 다 바꿨대요. 왜냐면 이 함자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펑션을 FUN을 일본어로 읽었을 때 이게 함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옛날에는 함수,
이렇게 썼는데 한국은 그때 받아들여가지고 아직까지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다 바꿨어요. 다 바꾸고 안 바꾼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데 얼마나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생활, 우리 학문 꼭 역사만이 아닙니다. 수학, 국어 모든 데 속속들이 들어있는 것. 국어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혼이라는 거는 역사도 중요하지만 국어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속에 있는 문법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일본의 영향력이 상당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쓰려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쇼크를 먹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도 찾아봤죠. 일본 사전을 딱 찾아보니까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딱 찾아보니까 그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바꿨다. 우리는 그대로이다. 그런 예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4강에 걸쳐 황국사강과 정한론, 조선사 편수회와 식민사강까지의 일제의 역사 왜곡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족의 역사가 난도질되고 우리의 정신문화, 혼이 단절될 뻔했던 과거를 너무도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과거가 단절되고 왜곡되어 있으면 과거의 소산인 현재의 역사의식도 뒤틀리고 미래를 보는 올바른 시각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증산도 안은산 태상 중도사님께서는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낳고도 성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 그 진실을 알고 살아갈 때 진정한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TV 역사특강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